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핵과 함께 양국 관계, 타이완 문제, 경제 현안 등을 놓고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언론계는 강하게 비판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소방 지휘팀장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상황 종료가 예상된다는 무전을 남긴 것 등을 놓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전 용산경찰서장 등 1차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원 약속 혐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침묵을 깨고 허무맹랑한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 토착 비리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사이트와 SNS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현행법상 사기범이 이용한 아이디와 은행 계좌를 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허점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과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7.7%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뉴욕의 할로윈데이 거리 행진에서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의 고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에 41년 만에 최대치인 9.1% 올랐고 1, 2월에 7%를 제외하면 모두 8%를 웃도는 역대급입니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상태. 그런데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오른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았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보다 낮은 것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9월보다 내려갔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물가 상승이 둔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각각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표로 미 국채금리 등의 시장이 요동치는 격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번의 물가 상승률 둔화 발표만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폭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4시 40분 기준 전장보다 3%쯤 오른 33,53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약 4.5%쯤 상승한 3,900선을, 나스닥 지수는 6%쯤 뛴 11,000선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경제 계획은 성과를 내고 있고 미 국민은 우리가 강력한 위치에서 글로벌 경제 도전에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는 14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는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한 역사가 있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외 순방은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비판 언론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통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식 출입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당장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약식 회견을 중단했던 윤 대통령은 2주 만에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취재를 허용하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만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특별총회를 거쳐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비용 등은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는데 대통령실이 특혜를 베풀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인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번 순방 취재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실이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언론 통제가 아니라며 방어선을 구축한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치졸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9월 미국 순방기간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를 꺼내들며 MBC를 몰아세웠습니다. MBC가 자막을 조작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해 국익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제한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MBC는 이를 바로잡을 의지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언론 탄압을 한 건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라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언론 탄압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발끈했습니다. 뒤끝 장렬해 치졸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윤 대통령이 지난 보도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이어 취재 공간인 대통령 전용기에 언론의 출입을 금지한 건 명백한 보도 자유와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의당도 앞으로는 언론 취재는 정권의 검열을 받으라는 말과 같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은 SNS에서도 이어졌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취재 환경이 보장돼 있으니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엔 궁색할 거라고 선공을 날리자 역시 MBC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고 앞으로 말 잘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파장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 소방서장에 이어 참사 현장에 있었던 지휘팀장까지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지휘팀장이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도 안 돼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무전을 남긴 것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소방청이 밝힌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는 밤 10시 15분. 인근 시민들까지 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정지 환자들이 속출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가 있고 30분이 지났을 때부터 소방 무전의 아비규환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등장합니다. YTN이 확보한 무전 내용을 보면 현장을 이끌던 지휘팀장은 골목에 쓰러져 있던 행인의 3분의 2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눈으로 볼 때 20-30명만 넘어져 있는 상황으로 뒤에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밤 11시에 다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상황이 종료될 거로 보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응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 무전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졌는지가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 단계가 발령되는데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지는 소방대응 3단계는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반이 넘은 밤 11시 50분쯤에야 발동됐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총괄하는 최 서장이 아닌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최 서장과 지휘팀장 모두 현장에서 대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거로 파악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가 작성됐고 이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의혹으로 이미 용산서 정보과 과장과 계장을 입건한 가운데 특수부는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 용산경찰서장은 물론 용산 소방서장 등 이른바 1차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달 중순 자신들이 후원한 지구촌 축제 때에는 직원을 1,000명 넘게 투입하고 경찰과 도로도 통제했는데요. 똑같이 이태원에서 열렸지만 이른바 주최 측이 없었던 2주 뒤 헬로윈 때는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이태원 상인연합회는 지구촌 축제란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후원자로 나선 용산구청은 자체 직원만 1,078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로도 통제해서 이틀간 100만 명이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헬로윈은 달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용산구청의 당직자는 고작 8명. 그마저도 대부분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소속이었습니다. 사전 대책회의도 부실했습니다. 참사 사흘 전 용산구청은 헬로윈 대비 회의에 경찰과 상인을 불렀는데 주말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부탁한 게 다였습니다. 경찰 측이 오히려 질서 유지 대책을 논의하자며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용산구는 특별 방역과 거리 청결, 시설물 안전 위주로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야유회 등을 이유로 2차례 헬로윈 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남이장군 일정 참석 때문에 회의 참석 못하셨는데 박 부청장은 참사 발생 직전 압사 우려 신고가 쏟아질 때에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으로 귀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후엔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더니 그 뒤론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것 말곤 자맹 중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지난 4월 용산구의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이 춤 허가 업소로 선정된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 문자를 발송해달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에도 78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3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문자 방송 송출이라는 상환 전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는 당시 재난문자를 송출해야 하는 용산구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오후 11시 27분에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밀턴 호텔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해밀턴 호텔 본관 등 3곳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비좁게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보고 요구서가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사계획서 확정,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갇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정부의 안전대응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축제 안전관리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렸을 때 이 과밀한 사람들의 과밀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의 경우 정작 사회 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둔 공적보험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 가입하는 고객들이 이 보장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거는 실제로 보장받기가 어려워서요. 이번에 압사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 보시고 나타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도 있지만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여러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의 위로금,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유족 위로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가족들의 긴급 대출과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세청도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달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 약속 혐의를 정 실장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4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크게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까진 명절이나 지방선거 무렵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함께 시청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8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흘렸다는 시점도 이 무렵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2019년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천만 원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재작년엔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3천만 원을 만들어 비료 사업 청탁과 함께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던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원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나눠 받으려 했던 점도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정 실장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부정한 특혜를 준 대가로 뒷돈을 약속받은 사후 수뢰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걸 두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없이 체포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정 실장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구속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의 국회 사무실 컴퓨터에선 운영체제가 다시 설치된 정황이 포착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자택에서 아파트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도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일정 조율을 요구한 정 실장은 단언컨대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검찰이 정진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둘 사이의 특수관계를 부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 실장이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각종 정책 개발과 추진을 총괄한 사람이라며 영장에 이같이 적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 정 실장의 4가지 혐의 외에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자금의 흐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깨고 검찰 수사는 허무맹랑한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쇼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며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튿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허무맹랑한 조작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을 파괴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 여론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 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로 적힌 것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누군지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수사에 당당히 응하라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대표를 감싸지 말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공사를 구분해서 본인의 수사에 떳떳이 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 의원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것이라며 검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YTN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또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기범은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숨어 있습니다. 취재팀은 사기 거래로 추정되는 판매 물품의 직접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중고 미용기기. 연락을 취하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이 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산다고 하자 자신은 경남 진주라며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뜸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가상 계좌로 결제하고 제품을 받은 후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 측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해주고 만약 이상이 있어도 환급 처리되는 안전한 구조라는 겁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안전거래 결제 페이지. 네이버 결제창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심지어 적립 혜택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모두 가짜 사기 사이트입니다. 저 홍성욱이라고 떠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그거랑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이게 안전거래를 하면은 이제 네이버 담당자가 제가 만약 입금을 하면은 그 네이버 담당자가 일단 돈을 들고 있고 제가 물건을 받은 뒤에 이제 그 담당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이후 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가상 계좌에 일정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기를 의심하면 잠적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농락하기도 합니다. YTN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에 이어 사기범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까지 이들은 수십 개 아이디와 계좌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쉬지 않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 거래에 사용된 인터넷 아이디를 바로 중지시키지 못하고 은행 계좌 역시 정지하지 못한다는 것. 현행법상 특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하려면 다수의 피해자 신고가 이어지거나 수개월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전부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만 된다. 이것도 똑같은 사기인데 전자상거래는 안 된다. 그러면은 과연 전자상거래는 누가 처벌을 할 거며 어떻게 피해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 개인 간 물품 거래 문제로 여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고거래 사기는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시 SH의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도 석 달 전에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공사 측은 불법 해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는 손쉽게 검색만 하면 그냥 나오는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YTN이 단독 보도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택 문서 유출 사건.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치열했던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공사 측은 외부인이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불법 해킹한 거로 보인다면서 명단을 다른 사이트에 옮긴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 말은 다릅니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제공한 검색 시연 영상입니다. 지난해 9월에 뜬 SH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고명을 구글에 검색하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자 공사 각 부서에서 공고문을 올려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부 서버 자료관리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보안이 강화돼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작성자는 YTN 취재진에게 구글에서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찾다가 내부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됐다며 해킹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공사 측에도 해당 영상을 보냈지만 오히려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가능했었고 URL 변경만으로도 상세 페이지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해킹에 대한 접근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개발자도 아니고. 공사 측이 이른바 구글링으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허술하게 관리하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색 엔진 수집을 사이트에서 막지 않은 것이고 최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접근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했던 상황으로 시연 영상이 사실이라면 보안 수준이 매우 낮았던 걸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는 내부 서버에 무단 침입할 수 없게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해킹 여부를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던 관할 경찰서는 구체적인 송치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서 멧돼지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는 산불도 발생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도로에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경광봉을 든 소방대원들은 파손된 잔해물을 치우며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울산의 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멧돼지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멧돼지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쯤엔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부주의로 앞서가던 택배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남 의령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50여 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엔 경북 경주시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임야 3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20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대전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비룡 분기점에서 1톤 화물차가 20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출국에 앞서 오늘 유럽의 보병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갖습니다.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을 받은 손흥민 선수를 일단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열흘여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북유럽의 다크호스 아이슬란드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소집된 27명 중 10명 가까이는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지막 테스트 무대입니다. 평가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 후 재활 중인 손흥민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e's going to be select, but about other aspects, we should check and we should analyze day by day. 하지만 손흥민이 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m not preparing. This is talk about future, and this is a far future, so it's not the moment.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질 정우영은 카타르 리그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월드컵 본선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태는 되게 좋았고 쿨링 시스템도 엄청 잘 작동하고 경기하기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FIFA 랭킹 62위로 우리보다 34계단 아래인 아이슬란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통해 전력을 점검합니다. It's one of the best pressing team in the world, top 10 pressing team in the world. Really fast players. 우리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평가전을 마친 뒤 예정과 달리 작은 규모로 월드컵 출정식을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것,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수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과학계에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는 ORF8 등 20여 종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단백질 구조를 알면 단백질에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여 종이 일정 순서로 배열된 구조로 성분은 단조롭지만 서로 상호작용해 복잡한 모양을 띠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백질 구성 성분 정보만으로도 단백질 구조 전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다양한 단백질의 정보를 축적해놓은 덕분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바이러스 단백질 20여 종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We now have a ground truth for ORF8, which is one of the coronavirus proteins. And it turns out we did really well in predicting that.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단백질 2개의 서열을 입력하자 각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뿐 아니라 두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할지도 예측해 원자 단위로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 중입니다. 생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느냐 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발굴할 수 없는 종류의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렸다면
이제는 단 몇 분 이내로 줄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와 전북은 종일 나쁨,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내륙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9도, 대전 7.4도, 광주는 1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2도, 청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5에서 60mm의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주겠지만 비가 그친 뒤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는 급등했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핵과 함께 양국 관계, 타이완 문제, 경제 현안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순방 기간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된 가운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해외 순방은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계는 언론의 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원 약속 혐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과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보다 낮았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이번 발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는 14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두 정상이 미중 간 소통 라인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와 관련해 미중 간 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한 역사가 있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됐거나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만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하여튼 힘들지만 어쨌든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해킹 문제와 핵 문제 등을 논의할지 묻는 기자 질문에 두 정상 간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 시점이 다음 주일지 아닐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언론단체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탄압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정 언론을 취재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방침에 언론계 5개 단체는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압이자 언론 폭력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를 사유재산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단체는 이번 일을 두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에 빗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인 CNN 기자가 출입 정지를 당했던 겁니다.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I'll tell you what,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You are a rude, terrible person. 이에 CNN이 소송을 걸었고 미 연방법원이 언론의 손을 들어준 뒤에야 기자는 9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특정 언론을 취재해서 제외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당시 통일부가 조선일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다른 기자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결국 풀취재단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뢰 염려에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냐, 취재 거부의 자유냐 논란 속에 언론 통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남에 따라 이제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과 관련해 오늘 내일 급하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원래 생각은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었다며 내년 초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비록 중간 선거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문제는 40% 안팎의 낮은 지지율과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건강 우려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기름값 오름세는 계속 바이든의 지지율 발목을 잡아 재출마 선언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 이른바 붉은 물결을 발판 삼아 재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등 그가 지원했던 주요 출마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공화당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매우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책임론 차단과 출마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이지만 최근 급부상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Who do you think would be the tougher competitor, Ron DeSantis or former President Trump? It'll be fun watching them take on each other. 한 달 뒤 미국 상원의 향방을 가르게 될 조지아주의 재선거가 마무리되면 미국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몸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측근들이 받은 뒷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의심하고 있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로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20년 이상 이 대표 곁을 지키며 역대 선거까지 앞장서 도운 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될 때 정 실장이 받은 뒷돈의 수혜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정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공한 특혜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가 된 이후 정 실장에게 건넨 비자금 4억 원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적은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적용한 범죄 혐의에선 빠졌는데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기엔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향후 정 실장 소환 조사에서 4억 원의 용처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부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서도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금품과 선거 지원,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같은 유착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했을 거란 의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남 도계공 추가 이익 제한 등 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장동 일당의 요구사항을
정 실장을 통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전달받았고 이후 성남시 정책에 반영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주려 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흘려준 정황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정진상 실장 소환을 비롯한 향후 수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여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준비하며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실장이 앞서 공개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이들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 중인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까지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13조 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 방안을 논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FTX 경영진이 94억 달러, 약 12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벤처펀드 세쿼이아 캐피털 등과도 구제금융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3위 업체인 FTX 인수를 검토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FTX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락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거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무거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강순영 씨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부업으로 코인 세탁소까지 운영하며 간신히 회사를 지켜오고 있지만 최근 무섭게 치솟는 금리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대출 금리가 2배가량 뛰었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수익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바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2달이나 3달 정도가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밝은 미래라기보다는 두려운 미래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 2014년 1월 이후 거의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자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40.6%로 1년 전보다 13배 넘게 뛰었습니다. 사업 확장 계획을 부분 수정 축소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경우는 전면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생존을 걱정해야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은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소기업 100곳 가운데 16곳은 한계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한계 기업은 물론 흑자 기업마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등 제도약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통해 숨 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이라는 이중고 속에 가까스로 버티던 중소기업들이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상품권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했지만 배상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권 머지 포인트.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자 56만 명에게 2,50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운영사 머지 플러스는 20%나 저렴하게 판매한 탓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먼저 구매한 고객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고객의 돈으로 정산하는 돌려받기식 영업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대표 권남희 씨와 동생인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권보근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 지배력을 갖춘 뒤 할인율을 조정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 할인 방식은 원가 절감 방법이 아닌 적자를 감수하는 방식인 만큼 시장 석권은 물론 흑자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대표의 범행 가담 시점은 재작년 11월부터라며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 혼자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권 대표의 다른 동생인 머지 서포트 대표 권모 씨도 법인 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권 CSO와 권모 씨에게 각각 53억여 원,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권 씨는 배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배상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남매 측 변호인은 새로운 종류의 사업 모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피해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열차에 치여 숨진 직원이 올해 들어서만 4명이 나오면서 코레일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안전부문 예산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드러나 예산 증액이 안전사고 예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노조는 사상사고는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데 사측이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열차 사고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은 올해 들어서만 4명.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해마다 70명 가까운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4등급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와 달리 코레일의 안전부문 예산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오히려 늘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는데 사상자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불었는데도 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봤더니 대부분 노후 열차 교체 등 시설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반면 지난 2019년 이후 인력과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조는 이마저도 외주 인력을 직원으로 정식 채용하면서 늘어난 수치라고 꼬집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인력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의 어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확히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력 구조, 배치, 운영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위험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고 또 새롭게 투입하고 했을 텐데 사실 그쪽에 대해서 위험성을 그렇게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예산 문제로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사고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대로 된 현장 매뉴얼 마련부터 위험한 작업 수행을 도울 설비 도입까지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전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6.5톤 택배 차량과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2대의 운전자인 35살 남성과 71살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2분쯤 경상남도 의령군 청계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50여 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8분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3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화학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폐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홀로 살던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아들은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에서는 화학약물이 검출됐고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발견되기 전 아들은 어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 시점 이후에도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딸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수상한 정황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30대 딸을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약물을 먹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웃들은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날에 딸이 우는 모습도 봤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딸이랑 엄마랑은 원래 사이가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면서 다시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뒤 지난 여름을 뛰어넘는 감염 확산이 찾아올 가능성에 일본 정부도 긴장하고 있지만 규제는 일단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규제 없는 송년회 시즌을 앞둔 일본. 2년 동안 못한 모임을 올해는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個人ではそこまで会社の方も制限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個人ではやるかもしれません。集まり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もあるので、やっぱりこの状況とかを見てっていう。 문제는 최근 일본 내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 비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미 8번째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北海道だとか東北の地域はもう明らかにその第8波に突入している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し、もう早めに手を打たないとなかなか間に合わないと。 가토 후생노동성 장관도 앞으로 2주 뒤 지난 여름 대유행 당시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26만 명을 넘는 감염자가 머지않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いわゆる第7波のその感染者数や死亡者数が十分にまだ下がりきっ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今もうすでに感染者数が増加をし始めていると。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된 뒤 일본은 코로나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모두 풀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속속 확인됐지만 정부는 다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と同程度の感染力、病原性の変異株によるものであれば、新たな行動制限は行わず、 급속한 감염 확산에 대비해 이달 안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도쿄도 의사회는 강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일상화하면서 예방에 대한 관심도 떨어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새 백신은 접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리는 한 아세와 정상회의와 아세안 항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선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임대 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꾸린 특별위원회가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으로부터 이번 참사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주말 카타르 월드컵 출국에 앞서 오늘 저녁 8시 피파 랭킹 62위인 북유럽의 다크호스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경기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A매치 이후 국내파 위주로 소집된 27명 중 10명 가까이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거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지막 테스트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찰청이 수도권 외 지역 경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1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9년에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은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경찰관 등에게 의료 서비스가 집중되는 지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 경찰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경 20km 지역에 인구 30만 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전국에서 19개 지자체가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8개 시군, 경남이 6곳, 충청과 전라도가 각 2곳, 그리고 경북에서 1곳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해 23개의 진료과와 550병상 규모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찰관과 소방관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치 열기가 뜨거운 이유입니다. 중부권을 비롯한 우리 아산 지역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매우 취약합니다. 중부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2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저마다의 이점을 내세우며 분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나 부지 제공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 이 의료 인력들의 주거와 정주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시설을 통째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청은 19곳 가운데 3곳을 1차로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최종 후보지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이후에 현지 실사 등을 거쳐서 2차 평가를 거쳐서 12월 초순 또는 중순, 늦어도 연내에는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대부분 잘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화재 초기 건물 진입에 어려움이 큰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강화 유리도 깨뜨릴 수 있는 소방 드론이 개발돼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철제 프레임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서서히 날아갑니다. 끝부분이 닫혀 창처럼 생긴 장치가 순식간에 움직이며 유리를 박살냅니다. 드론이 깨트린 건 두께 12mm의 강화 유리로 주로 고층 건물의 유리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액을 뿌려줍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소방용 드론들입니다. 건물 2층 높이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 GPS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GPS 차단 문제도 있지만 이 송수신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게 여전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은 이거보다 더 높은 고층 건물이랄 거라는 거죠. 고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드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2년 연속으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덕에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드론은 자동 비행이 가능해졌고 도로 파임 등을 파악하는 정확도가 1년 전 70%에서 90%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순찰 드론의 경우 충돌 방지 센서 등을 장착해 안전성을 확보했고 물품 배달 드론은 착륙하지 않아도 배송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미래 전략수도 세종에 부응하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드론 실증을 더욱 고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내년 6월 종료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개발한 드론들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기후가 온화한 전남 고흥은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고장인데요. 유자를 처음으로 재배한 마을에서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마다 황금빛 유자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지나는 언덕배기에서 유자 향기에 취해보는 사람들. 때를 놓칠세라 유자를 직접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쭉 가면 유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고 네, 여기 들으면서 유자 따는 체험도 하고 자연 보면서 유자도 보고 향도 너무 좋고 하니까 좀 힐링되고 너무 잘 쉬다 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체험객들은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갓 딴 유자를 곱게 썰고 설탕을 가득 부어 버무립니다. 유리병에 담자 먹음직스러운 유자청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정말 따뜻하고 그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유자의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체험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좀 엄청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흥 유자 석류축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고흥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유자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전국 요리 경연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유자 둘레길 걷기, 유자청 담그기, 그다음에 우리 고흥에 구미가 있는데 구미를 이용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자 향기 가득합니다. 이곳은 힐링도 하시면서 우리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자향에 취하고 석류 맛에 반할 수 있는 고흥 유자 석류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이 듣고 말하고 또 읽는 것일 텐데요. 마치 원어민과 함께 과외를 하듯이 영어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AI 독해 선생님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지원이에게 새로운 영어 과외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지문을 듣고 따라 읽으면 발음을 평가해 점수로 알려주고 해석도 도와줍니다. 지문을 읽어보세요. 궁금한 부분을 선택하면 뜻을 알려줄게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톰은 말했습니다. 공부한 지문에 대한 작문을 쓰면 이에 대한 첨삭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과 1대1로 할 수가 없고 대화도 잘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원어민이 읽어주고 또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독해 선생님으로 마치 원어민 교사와 공부하듯 지문을 읽고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평가합니다. 예상 문답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기존 기술과 달리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원어민과 대화하듯 학습자의 답변을 이해하고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 AI 독해 선생님과는 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He went to school by bike. No, he didn't ride a bike. 이렇게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둑을 두며 똑똑해졌던 알파고처럼 자기 대화형 강화학습 덕분에 소량의 학습 데이터로 AI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영어 발음은 물론 아이들의 발음 데이터로 학습해 약 90% 정도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영어 발화 같은 것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에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오노민 영어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기술 이전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에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어에 적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또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수학과 역사, 직무 교육 등에도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답답한데요. 한편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잠시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오전부터 다시 탁해지겠고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내륙 곳곳에 대기가 탁한 곳이 많은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대구는 종일 나쁨, 부산과 울산,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9도, 대전 7.4도, 광주는 1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2도, 청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5에서 60mm의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주겠지만 비가 그친 뒤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